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에서 그 경제기자로 한 14년, 15년 가까이 지금 경제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유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ICT에서 4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금융 2년을 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이런 금리 변화와 경기 변동을 갖고 책을 썼던 게 금리는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2년 있었고, 유통 1년 있었고, 현재는 정치부에 있습니다. 금리는 답을 알고 있다 책은 6월 달에 나왔고요. 이 책은 어쨌든 그 코로나19 동안에 있었던 금리의 변동,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예견도 할 겸 해서 썼던 책인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것도 이 책 덕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부탁받게 됐을 때 서로 간의 인식의 틀이 좀 다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IT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좀 거리를 두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은 저로서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금리 어땠나? 저는 일단 기자실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오래 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인상이 있긴 한데요. 2020년 우주 원더키디 30년 전, 그러니까 이 만화가 1986년도 전두환 정권 때 이 만화가 기획이 됐고 89년도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사실 30년 전에 2020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이때는 30년 뒤의 세상은 뭔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암이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정치체제나 그리고 사회 내 불합리가 많이 개선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2020년을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2020년이 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20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좀 나십니까? 2020년 한 4월, 5월 이때쯤이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살려고 약국에 줄을 서셨죠. 그리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많이 힘들게 좀 다니고 하셨는데, 정말 이 2020년을 보면은 상당히 사회 변동도 많았고 격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현상 말고도요, 금리에 있어서도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미국주 5년물 금리 추이를 예로 갖고 왔는데 최근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이고요. 20년 그리고 30년을 놓고 봤을 때도 20년에서 22년 사이만큼 압축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고 변동폭이 크게 움직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저는 2020년 5월 28일 이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날이고요. 0.5%까지 가겠느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0.5%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때의 상황이 정말로 급박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2020년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그림으로 하면은 이때의 상황, 이때 경제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었느냐. 연방주민제도의 자산 규모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양적 완화라는 거 자체가 보면은 연방주민제가 갖고 있는 달러랑 시중에는 채권이랑 바꿔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연방주민제도가 그 시장에 돈을 풀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이때도 거의 그래프가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1조 달러가 풀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2조 달러 이상이 좀 풀리게 되는데, 기간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계속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한 2018년 이후로 이제 긴축 정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나 그리고 여러 자산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맞게 되는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 때 또 연준이 정말 파격적으로 돈을 풉니다. 이때도 거의 수직적으로 돈의 양이 올라가잖아요. 거의 한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거의 한 2배가량 이렇게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기울기나 아니면은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의 2배 정도를 풀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날까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용역과 재화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아니면은 용역과 재화의 늘어나는 양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 교과에서도 나오는 거고 사실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경제 기자들한테도 ABC와 마찬가지긴 해요. 2021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돈을 풀면서도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요. 2021년 1월 달에 저희 그 이제 데스크죠. 부장이 저한테 그 하나 지시를 내립니다. 야, 유성아, 네 장기채가, 좀 보니까 야,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야, 이거 무슨 현상인지 좀 알아봐라. 장기채 금리가 왜 올라갈까요? 경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채권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은 기사도 찾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2020년도에 미국 제20년물 금리가 1.5%였어요. 2021년도 2월에 2.2%로 올라갑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2100년 전에 그 로마 제정 초기, 그러니까 공화정을 종료를 하고 로마 제정을 넘어가던 때에 있던 인물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인식의 틀을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내 경험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이 부분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2021년도 이때 2020년 이때 보면은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답답한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희망 회로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희망 회로를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 연준 의장이나 전문가들의 또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중 하나가 경제가 우리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이거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회복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금리 올려야 할 때면 올리지만 당분간 아니다.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관련돼서도 시장이 민감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봤을 때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장기채 금리가 왜 상관이냐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채권 투자자, 장기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0만 원짜리의 채권을 샀다고 쳤을 때 매해마다 7%씩 물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해마다 7%씩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기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장기채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설령 이자를 그 이상으로 줘야지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4% 정도의 그 장기채를 갖고 있는데 물가상 7%야. 갖고 있는 거 손해잖아요. 시장에 파는 거죠. 버리는 거죠. 시장에 이런 물량이 몰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설명하기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반응이 장기채 시장에 반영이 된 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 경제기자였던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2019년도, 2018년도 이때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 일본형 장기 불황이었거든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도저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 떨어졌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댔는데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묵과했었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많이 장기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적자 자정에 따른 막대한 이 채권이 또 시장에 유입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로 해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해석한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장기채 시장은 어느 정도의 그 주식 시장과 다르게 좀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을 사고 파는 그 시장,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 자체가 기관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대규모로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이른바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채권 시장 안에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중 하나 바로미터가 금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채권, 특히 이제 장기채에 대한 채권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장기채를 줄이고 단기채 위주로 간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말했던 장기채는 미국채 한 10년물 이상부터인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기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원금을 회수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장기채 투자자들한테는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수익을 얻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황이 장기채 투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시기가 크면 클수록 장기채에 대한 가격 변동폭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좀 움직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미국 연방 기준 금리 추이예요. 처음에 2022년 3월 달에 0.25% 정도를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졌었고 2022년 한 초반까지 오게 되면 거의 9%, 10%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긴축에 대한 대표적인 또 하나의 또 무기가 되는 게 이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는데 연준이 그래서 0.25%를 올렸고 2022년도 때 중반기 이후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많이 출렁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달러 환율 1,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최대 치유였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곧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겼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한국은행이 3.5% 기준금리 정도로 묶어맺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금리차가 많이 거의 2% 가까이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대처를 한 덕분에 위기는 잘 넘긴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가 문제긴 하죠. 장기채 투자했다 된소리 받은 실리콘밸리뱅크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기채 얘기를 길게 좀 드렸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악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이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범주를 넘어서다 보니까 하나의 은행이 망하게 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뱅크의 그 투자 대출 자산을 보면은 테크 스타트업이 30%, 테크 기업이 21%,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9%, 헬스케어 기업이 3%. 결국 뭐냐? 3분의 2 이상은 거의 이제 테크 기업, 스타트업, 벤처 쪽으로 투자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국제 이렇게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대출을 내준 데 있어가지고 담보를 잡는데 보통 보면은 은행에서는 유형의 자산을 대출 담보로 잡습니다. 최소한 뭔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담보로 잡고 가는데 여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라던가 기술권이라던가 사업권 같은 거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줬고요. 또 직접 투자도 합니다.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장 시에 뭐 자문도 하고 M&A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보면은 은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VC의 성격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같이 동반 성장을 했었던 그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은 이 실리콘밸리가 이 생태계가 닷컴 그 기업들의 성장 이후로 많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모바일 성장과 함께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2021년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위험 투자 아니면 모험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테크 스타트업 이쪽으로 또 투자가 또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021년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느끼셨겠지만은 이때 정말 돈이 엄청나게 몰아쳤던 해입니다. 테크 스타트업, 내가 스타트업이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데 투자금이 한 몇백억 들어와. 이 몇백억 들어오면 어디에 넣겠습니까? 주거래은행에다 넣겠죠?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밸리의 수신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 늘죠.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한 500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2022년도에 거의 2천억 달러까지 거의 4배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엄청난 유동성이 몰려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당히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금이잖아요. 투자금 이름도 몰라. 예금 뭘 해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되죠. 고정된 이자를 줘야 됩니다. 2021년도에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때 아마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거의 한 KB국민은행을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KB금융이 23조 원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총이요. 카카오뱅크 30조 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나 뜨거웠었죠. 카카오뱅크에 주식을 넣으신 분들을 물어보시긴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1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예, 지금은 거의 2만 원대, 3만 원대 떨어졌습니다. 투자금이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간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위 10개 중에 4개의 IPO가 2021년도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돈을 넣었다. 만약 2020년도에 주식을 넣었다. IT 기업에 돈을 넣었다 하면 누구나 돈을 벌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또 이제 뒤늦게 2022년도에 주식을 넣었으면은 지금 들어서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긴 하시겠죠. 이 그림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저금리 시대 때 이제 은행들이 고민이거든요. 대출금리 줄죠? 예금분이 줄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늘지 못하고 예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출이라는 게 쉽사리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은행 허가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자산 구성, 갑작스럽게 수신이 몰려듭니다. 예금이 몰려듭니다. 대출은 어느 정도 크게 늘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늘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겠죠. 물론 이제 은행들도 채권 시장이 큰 손이긴 합니다. 정말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때까지만 해도 단기채 위주로 해서 많이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불린다라기보다도 잠시 맡겨놓는 정도로 해서 단기채 시장에 넣어놨었는데 2020년, 2021년 이 수신이 한꺼번에 막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채권에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 박한 이자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더 주는 장기채에다가 돈을 넣어놨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했던 게 우리네 보통의 상식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들도 설마 인플레이션을 급박하게 오고 또 설마 기준금리를 급박하게 올리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실 맞는 게 최근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예측과 그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22년 한 해 동안에 올랐던 연준의 이 금리 변동폭이 최근 50년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가파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고로 많이 올랐던 데가 42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 50년 전에 있었고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기도 힘들었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결정을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 거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들은 이쪽 기업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상황이 좀 어렵다. 이게 좀 장부상 평가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기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때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시중에 자금이 마르던 때였었잖아요. 긴축을 하게 되고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게 되니까 이제 모험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들어갔던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자금난에 겪게 되고 또 당장 어떻게 돼요? 실리콘밸리 뱅크든 거기 넣어놨던 돈을 다시 빼와서 운영자금을 써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기업 CEO가 제발 우리 참아주시고 돈 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22년 3월 달에 저는 토스뱅크를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 뱅크도 2021년 지나면서 4배 정도 수신 늘었어요. K뱅크 보세요. 2020년도 말에 수신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3조 7천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11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2년도에 14조 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죠. 2021년도에 말에 왜 올랐느냐? K뱅크는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여러 가지 위험 투자, 모험 투자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인 투자에도 이제 그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가을 정도에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과 2, 3개월 사이에 13조 원까지 수신을 늘려요. 은행 설립이 되고 이렇게 예금이 몰릴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토스뱅크는 돈이 몰렸을까요? 바로 저금리 때였었죠. 이때에는 돈을 넣기만 해도 연 이율 2%의 금리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0.8%의 예금을 줄 때 여기 2%를 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생겨가지고 뭐 몇 억씩 넣는 경우가 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신을 많이 늘려놓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여신은 5천억 정도예요. 13조 원의 수신에 몰렸는데 대출은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예, 토스뱅크 CEO라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중금리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나가야지, 은행 입장 대출이 나가야지 거기서 나는 이자를 갖고 와서 은행 이자 떼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익으로 삼는 건데 5천억 정도에 묶여 있으니까 2021년도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가계대출을 이제 묶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죠. 금융위가 이제 그 각 은행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팔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간담회, 말로는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강요를 하는 거죠. 이번 달 전세자금 대출 2천억까지만 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닌 게 한데 어쨌든 간에 지침을 내리게 되면은 은행들은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토스뱅크 운이 없게 수신을 늘려놨는데 얘네들은 5천억 정도로 묶인 거예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이 채권에 대한 투자가 토스뱅크 9조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3조 원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리콘밸리뱅크가 몰려드는 수신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채권에다가 이제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넓히기 위해서 장기채에 조금 더 넣었던 건데 감당이 안 됐던 거였고. 실제로 이 비율을 보면요. 2021년도 말에 67%, 토스뱅크가 또 2020년도 말에 64%입니다. 이거는 금리가 급변동하던 시기에 이렇게 채권에 놓고 있다는 거 보면은 물론 채권이 안전자산이지만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와 비슷하게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좀 수신이 좀 나가는 상황까지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후에 지금은 보니까 많이 좀 단기채 위주로 좀 했었고 우량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뱅크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천억 정도의 평가 손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최근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평가 손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니까 단기채에 놓고 있다 보니까 단기채는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원금 받고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PF가 물린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죠. 다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고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 가능하죠. 우리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이 양적 완화를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 겪어봤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PF 부실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그 학습 효과를 얻었죠. 앞으로를 예견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좀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대충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을 추앙하는지 보면은 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해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으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 폴 볼커 연준 의장인데 79년도에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과단성 있는 금리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았었고요. 권력의 눈치 때문에 70년대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고금리 정책을 끌고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폴 볼커 의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하든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좀 죽인다고 하더라도 해야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거의 한 1년, 82년까지 유지했던 분위기긴 하죠. 지금 들어서는 많은 연준 의장들이 추앙을 하고 요분처럼
관한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요분이 했던 거를 모델 삼아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이 재임하던 시기에 이게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까지 올라가죠? 20%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체감이 안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할 때 20%씩 떼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를 거의 죽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췄다가 다시 좀 높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하는데 왜 그러면은 80년도 이때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었느냐 보시면은 79년도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어요. 중동 팔레비 왕족. 근데 팔레비 왕족 쫓겨나고 이제 그 호메이니가 이제 집권하게 되고 이란 회교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군중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전쟁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뭐 대사관 직원들을 그 다음에 미국인들을 억류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특공대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고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소련 군인들의 사진인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그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때 친소 정권이 무너지고 여기도 이슬람 회교 원리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련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란도 산유국이고 소련도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이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되죠. 70년대에 누적되어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여기에 이런 정정 불안, 그다음에 전쟁 우려, 유가 상승까지 겹치다 보니까 79년은 거의 사셨던 분들은 죽을 지경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2022년도에 국제 유가 팍 올라갔죠.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공급망 불안이 상당히 올라갔었죠. 게다가 2020년 초반이면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다 가시지 않았던 때예요. 선박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급망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인플레이션까지 유발되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팍팍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높이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나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연속적으로 올렸죠. 아마 이때 같은 좀 교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때 한국도 힘들었어요. 산업화 이후로 처음으로 1980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3%인가? 예, 그렇게 됐는데요. 7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79년 10월 26일에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20년 건자했던 절대 권력이 공백에 빠진 거예요. 그 두 달도 안 지나가도 뭔 일이 있었습니까? 12.12 사태가 있었죠.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계엄령이 있었고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죠. 상당히 불안했을 때였어요. 공교롭게 말이죠. 그때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때였었는데 훅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건데요. 70년대, 80년대 이만큼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니 어떻게 됐냐? 일단은 82년도쯤 들어와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게 되죠. 아시겠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는 거죠. 비쌌던 달러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게 이제 중동에 있는 이란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깜짝 놀라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또로는 계속 아프가니스탄 싸우다 보다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심장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유가도 떨어지게 되죠. 금리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19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플라자 합의인데요. 플라자 합의는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이 워낙에 많은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2위 경제권인 일본의 팔을 꺾어서 야, 니네 엔화 가치 높여라. 달러 가치 낮추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무역 수지가 좀 나아지겠지 하고 해서 했던 합의가 그래서 엔화 가치가 훅 높아지게 되면은 어디가 이익입니까? 한국이죠. 비슷하잖아요. 제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출 규모도 그렇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일본의 수출 상품 가격이 훅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한번 바닥을 땅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경제가 80년대에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고
88년도 올림픽을 하고 양적 성장에서 뭔가 질적 성장을 옮겨가게 되는 그런 우리 시대의 변화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아마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 올해는 1.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 정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깎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이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물가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가 소비 지출을 좀 줄이겠죠. 소비 지출 줄인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올해도 아마 이런 그 실질 소득 감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부자들은 앞으로 올 경기 상승기와 그 다음에 금리 하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채권 순매수인데요. 제가 채권정보센터라고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20조 원을 국내 개인들이 채권 순매수했어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가 6조 원, 2021년이 2조 7천억 정도였거든요. 개인이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악화에 대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채권을 사놓으면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4%, 5% 정도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이후에 금리 하락기에 분명히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고에 따른 가격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발빠르게 자산가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라면값을 내려야 된다고 강요를 했었죠. 밀가루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소유가도 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한창 오를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환율도 많이 안정이 돼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한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안정이 된 상태인데 왜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떨어뜨리지 않느냐. 근데 다시 말하면은 정부도 최근에 물가 상승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고 기업의 팔을 꺾어서라도 민심 위반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농심이 13년 만에 라면 가격 인하를 했어요. 요거 보셔야 돼요. 실질소득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건데요. 이게 우리의 소득이 경제 성장률로 GDP 증가율로 대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명목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명세서로 받아보는 소득이라 하면은 이거는 꾸준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물가에 따라서 우리 실질 소득이 달라지는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어요. 2022년도에 마이너스 0.5%예요. 상당히 힘들었던 해였죠. 어떻게 보면은 2020년보다도 상당히 더 힘들었던 해를 여러분들 작년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은 더 만만치 않게 힘든 해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그 예상을 했었던 성장률인데 연간 1.3% 요거를 좀 했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정부 기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봤던 OECD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제 전망 자체가 계속 부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만치 않은 이유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22년가 매출 상황인데요. 2022년은 그래도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봤을 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되죠. 22년이요. 왜냐하면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기업들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에 11조 원 정도의 이익을 아마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금융권, 쪽 금융회사들은 11조 원의 돈을 벌어?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려울 때. 금융사들이 보면은 사실 나라가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2020년도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부실채권 아니면 중하위 채권을 매입하는 펀드를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융사들의 돈을 많이 좀 끌어다 썼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라! 라고 했었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